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째 되는 날이자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날입니다. 먼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부터 전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입니다. 첫 소식 이호건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 서울구치소 호송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 앞에 멈춰서고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섭니다. 지난 3월 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살짝 부은 눈가에 화장기 없는 민낯은 초췌했고 구치소에서 산 집게핀으로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약식으로 했지만 군데군데 삐져나온 잔머리까지 손질하진 못했습니다. 수의 대신 구속수감 당시와 비슷한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왼쪽 옷깃에는 수영자 번호 503이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 등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를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호송버스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엔 최순실 씨도 함께 나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끝내 서로 눈길 한 번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박 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곧이어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최 씨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 역시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 씨가 독일로 간 뒤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차례 최순실 씨와의 40년 인연을 인정했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만큼은 철저하게 남남이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사이에 두고 1m 남짓 떨어져 앉은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29일에 열릴 재판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보통 첫 번째 재판에선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직업이나 주소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도 인정신문이 진행됐는데 직업을 물어보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방송사 촬영팀이 재판정에서 물러나자 굳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은 조금 풀렸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는 뭔가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된 3시간 동안은 검사 측이 있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는 짧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모두 6차례 입을 열었는데 대부분 한 문장이 넘지 않는 짧은 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선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한 것과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개인 박근혜로 재판에 임하며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주소를 묻는 질문엔 최근 이사간 내곡동이 아닌 대통령 재임 당시 사저였던 삼성동 집 주소를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부 부인한 뒤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며 다시 한번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친 기색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다소 부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비교적 담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울먹이고 훌쩍이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세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재판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 얇은 베이지색 옷에 검은 바지를 입은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쪽을 슬쩍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피고인석에 들어오자 이경재 변호사가 일어서서 박 전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가렸고 최 씨는 곧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최 씨는 재판 시작부터 감정의 동요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주소를 대답하는 동안 감정이 북받치는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묻자 최 씨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허물을 벗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뇌물로 엮어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착용한 수용 배지를 보면 수용 번호인 503 위에 붉은색 글씨로 나대불츠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글자는 구치소에서 다른 공범과 격리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공범 부호로 확인됐습니다. 나대불치의 나는 무작위로 부여한 거고 대는 대기업 관련 뇌물 혐의, 불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츠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각각 줄임말입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오늘 첫 재판부터 돈 봉투 만찬 의혹 등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에 대해 50분 가까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준비기일을 거친 만큼 공소사실의 요지만 간략히 설명할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는 검찰의 초반 강공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낭독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범행 동기나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에 불과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언론이 돈봉투 만찬 의혹 당사자로 지목한 검사들 역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돈봉투 만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려서 검찰을 자극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특수1부장은 이 법정은 정치 법정이 아니라며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언론 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153명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해 앞으로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법원은 검찰과 특검이 따로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함께 묶어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판 횟수를 놓고 검찰은 매일 하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에 2번만 하자 이렇게 맞섰는데 당분간은 일주일에 2-3번씩 여는 걸로 일단 정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합쳐서 할 것인가는 첫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의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 재판을 합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똑같은 두 사람을 따로 심리하면 증인을 2번씩 불러 같은 내용을 물어야 해 시간이 낭비된다며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편견 없는 백지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최순실 씨를 기소한 특검이 함께 재판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재판 일정을 놓고도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수많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다퉈야 할 쟁점도 많다며 매일 재판을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만 12만 쪽이 넘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 2회 이상은 무리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가 당분간 주 2, 3회 재판을 하되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을 때는 재판 횟수를 늘리기로 절충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 TV로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수건이나 옷으로 가렸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왜 수갑을 가리지 않은 건지 박현석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 손목에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있는 그대로 눈에 띄게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수갑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손목에 수건 같은 것을 두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옷 속으로 넣어 요령껏 수갑을 가린 조윤선 전 장관, 최순실 씨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예 수갑을 차지 않거나 옷으로 가린 채 호송됐습니다. 관련 법무부 예규에는 포승과 수갑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이나 노약자의 경우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수갑은 법정 밖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별도의 수갑 가리개를 덮어준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번에도 호송관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수갑 가리개 착용 의사를 물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통령 성격상 원칙적으로 차야 하는 수갑을 가리는 게 구차하다고 여겼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예전보다는 조금 붓고 또 초췌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53일 동안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여자수용동 1층 가장 구석에 있는 22호실에 수감됐습니다. 67명이 함께 쓰던 방을 독방으로 개조한 3.2평 규모의 방인데 방 앞에 가림막까지 설치돼 일반 수용자들과는 전혀 마주치지 않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는 일식 3찬인 구치소 식단을 따랐습니다. 한때 단식설, 건강 이상설까지 떠돌았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감 전부터 위장장애로 소식을 해왔고 구치소에서도 역시 소식을 한 것이 와전됐다고 교정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몸무게는 수감 전보다 조금 늘었거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눈길을 끌었던 간단한 올림머리 형식도 구치소 생활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은 완벽한 올림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어깨까지 내려오지 않게 정리하며 수감 생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초부터 변호인이 영치품으로 넣어주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등 차분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재판을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재판을 보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몰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청객들이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본 건 바로 TV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9시가 이제 딱 되니까 재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섰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지하 구치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TV로 생중계가 되니까 한 30-40명 정도가 여기 줄을 서 있는데 다들 하는 이 얕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보는 건데 다만 재판정 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큰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타날 때쯤이 되니까 이제 엉덩이도 좀 들썩들썩하고 또 이제 또 얼굴을 그러니까 고개를 좀 기웃기웃거리고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됐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 경위가 좀 제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저희도 아침부터 계속 뉴스 특보를 보내드렸는데 이 방청객들이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추첨 경쟁률이 7대1을 넘었는데 네. 이걸 진짜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몰렸는데 이제 신원은 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방청객들은 이제 다들 이제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제 앞사람 뒷사람들이랑 다 같이 뭐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거다. 아니면 또 검찰이 또 무리한 기소를 한 거다. 이렇게 서로 뭐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법정 안에 뭐 일반 방청객들 말고 좀 또 눈에 띄는 좀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이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입니다. 이 중에 단 12석만이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오늘 법정에 나온 허원재, 배성래, 김규현 전 수석 등은 이 변호인 등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를 이제 배정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방청석이 쭉 있으면 가장 앞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은 이제 옛 측근들이 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이 화면으로 얼굴은 봤는데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좀 사실 궁금했거든요. 목소리는 어땠나요, 오늘? 이게 표정과 목소리가 좀 상반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정은 이제 좀 긴장한 기색도 좀 보이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좀 지친 기색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있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했고요. 다만 이 재판장이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해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쳤던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커제 구단마저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잠시 뒤에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선 날 남쪽 김해 봉하마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고 오늘 하루에만 5만 명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도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을 가득 메운 노란 물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공식 추도사를, 대통령의 집 안내 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시민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를 보시면서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님, 당신이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세 장면부터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 편히 날아가시라는 의미에서 한평에서 보내온 희망 나비들도 날려보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탈모 때문에 삭발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유족 대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저 역사와 민심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봉하마을은 아침부터 추모객들로 붐볐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추도식에 참석하거나 다녀간 사람을 합치면 사상 최대 규모인 5만 명이 오늘 하루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에게 받는 과분한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상적인 나라를 꿈꿨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과거 정부 20년을 성찰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개혁을 단단히 하겠다면서도 국민의 뜻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진행 중 감정에 북받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결국 시민의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8년 전 오늘은 친구의 죽음을 알려야 했던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례식과 이어진 7번의 추도식에서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문 대통령은 둘도 없는 동지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가슴에만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모두 참석하긴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날 고향을 찾아 했던 이 말.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마친 뒤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며 추도사를 끝맺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이 펼쳐지던 영국 맨체스터의 대형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운집한 공연장. 마지막 곡이 끝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놀란 관객들이 한꺼번에 출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폭발은 이곳 시간 밤 10시 반 미국 유명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날 무렵 매표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온 10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re was a massive explosion. There was a bang. There was smoke coming like up through the steps. Everyone was just screaming, and there was just blood and people's belongings on the floor.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공연장 앞입니다. 테러 발생 12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공연장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살 폭탄 테러범 한 명의 소행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barbaric attack, deliberately targeting some of the most vulnerable in our society, young people, children, out at a pop concert.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영국에서 벌어진 최대 테러 사건입니다.
맨체스터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이번 테러는 그 장소가 유명 가수의 공연장인 만큼 희생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2015년에는 무려 90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바타클란 극장 테러가 있었고 또 지난해 84명을 숨지게 한 휴양지 니스의 트럭 테러 역시 불특정 다수 무방비 상태 시민들을 노린 소프트 타깃 테러였죠. 테러범들의 야비한 공격에 전 세계 시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테러에 쓰인 폭발물은 내일 폭탄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못이나 강철 구슬,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담아 터지면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사제 급조 폭발물이지만 위력은 폭탄 못지않아 파편에 맞은 희생자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보안 감시가 심한 공공시설보다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를 노리는 전형적인 소프트 타깃 테러입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with 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ing Network and UK intelligence partners.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IS 추종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NS엔 이번 테러를 축하하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공격을 해야 한다는 IS 지지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신의 공연 중 벌어진 일에 트위터를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의 배후는 사악한 패배자들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등 각국 정상들도 청소년들을 겨냥한 잔혹한 테러를 규탄했고 총선을 앞둔 영국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건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섰던 417호 대법정에 똑같이 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3월 11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수의의 고무신을 착용하고 지금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난 뒤 1분 30초간만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21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417호 대법정에 섰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법정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은 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수의와 사복 가운데 어떤 것을 입을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2분여간 촬영이 허락됐습니다. 피고인석과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150석의 방청석은 21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방청객들과 소송 관계인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써 우리 역사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서울 구치소와 법원 앞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면서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구치소 앞엔 100여 명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호송차가 떠나갈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배웅했고 몇몇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지지자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집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방청권을 얻어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 중 일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범죄를 부인을 한다고 했을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바라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도 남편과 함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씨 부부는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를 찾아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2달 전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에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차량 주변을 호위하고 경찰이 신호도 통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교통신호를 꼬박꼬박 지켰고 근접 경호 또한 없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전 8시 37분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호송차 앞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법무부 차량이 서는 것 외엔 청와대나 경찰의 경호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호송차 앞뒤로 경찰 오토바이가 배치됐습니다. 교통신호를 통제해주는 특혜도 없었습니다. 호송차는 포일로 사거리, 가련 3거리를 지난 뒤 서남나들목과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호송차는 도로 위를 달리며 꼬박꼬박 교통신호를 지켰고 늦은 출근 시간과 겹쳐 꽉 막힌 우면산 터널을 통과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14km를 달리는데 33분이 걸린 셈입니다. 오전 9시 10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갈 때에도 청와대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 대신 구치소 호송관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 공판을 마치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일반 차량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입니다. 야당들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고 바른정당 역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경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습니다.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묶어서 거론하며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 상공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와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 최전방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것이 대공 레이더에 식별됐습니다. 우리 군은 즉시 경고방송과 함께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북측 지역을 향해 기관총 9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북한군의 항공기 등은 우리 군의 대공 레이더에 정확하게 식별된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다수 운용 중인 무인기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는 미상의 비행체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대공 감시를 강화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기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비행체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성 12형과 북극성 2형을 잇따라 발사하며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행체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건 1년 4개월 만으로 지난해 1월 13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 무인기 한 대에 대해 우리 군이 기관총 20여 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한중일을 오가며 1,100억 원대, 2톤이 넘는 금괴를 밀 수출입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금괴를 깍두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 옮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인천국제공항. 중국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중년 남녀 한 쌍이 세관 검사대로 이끌려갑니다. 이들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전신 검색기로 촬영하자 몸속 깊숙이 숨긴 금속 덩어리가 드러납니다. 한 개에 200g인 금괴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만든 금괴를 들여와 국내와 일본에 판매한 4개 밀수 조직 51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밀 수출입한 금괴는 2,348kg, 시가 1,13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금괴를 200g씩 둥근 깍두기 형태로 특수 제작해 한 번에 5-6개씩 몸속에 숨겼습니다. 몸속 깊숙이 넣은 금괴는 문형 금속 탐지기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 횟수가 적은 가정주부와 보험 모집인 등을 끌어들여 운반책으로 이용했습니다. 탈세에 대한 이익 발생, 또 약간의 시세 차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범죄 수익은 킬로그램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관세청은 세계 경제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밀수가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자 특별수사반을 운영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가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동찬 기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희소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지난해 희귀질환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성적 부진에 구단 내 불협화음까지 커지면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는데 자진 사퇴냐 경질이냐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한화가 4연패에 빠진 뒤 김성근 감독은 2군 선수 2명을 불러 특별 타격 훈련, 이른바 특타를 지시했습니다. 선수단 운영 방식을 놓고 김 감독과 계속 대립해온 박종훈 단장이 구단 직원을 통해 훈련 중단을 지시하자 김 감독은 감독직을 그만두겠다고 반발했고 코칭 스태프에도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한화 구단에서 한화 그룹에 김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는데 김 감독은 오늘 스스로 사임한 게 아니라 경질당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 그룹 관계자가 대전에서 김 감독을 만나 사퇴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2년 전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한화와 3년 계약을 맺었던 김성근 감독은 2015년 6위, 지난해 7위에 머물렀고 올 시즌도 9위로 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단 혹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시즌 이후 감독을 견제하기 위해 그룹에서 선임한 박종훈 단장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실적으로 야신으로 칭송받았던 김성근 감독의 지도자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유럽 무대 한국인 시즌 최다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금의 환영했습니다. 환영 인파에 손흥민 선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납니다. 지금은 중부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가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남 지방은 5에서 30mm, 그 밖의 지방은 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여름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소 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겠고 8월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이에 따라 중서부 지방은 낮에 비가 그치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는 강원과 경북 북부 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날 다른 모습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장면으로 기록될 5월 23일의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축구 중계 때문에 1시간 일찍 시작한 화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